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눈 오는 밤, 버려진 여종의 기적. 옛날 조선시대 때 어느 대가집 벌어진 일이다. 서울 한양에 이생원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평생 관직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이런저런 공부에 심취해 살다 보니 관상을 보고 점을 치는 일에도 탁월한 재주를 얻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 봄 새로 집에 들어온 봄이란 여정이었는데 삼남지방에서 흉년이 드는 바람에 팔려온 것이었다. 이 생원은 가만히 여종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아무리 굶어 죽을 형편이어서 돈 면양에 저런 아이를 팔다니. 이 생원은 여종의 관상을 보았다. 고된 일을 하느라 초치했다. 귀태가 흘렀다. 천한 노비의 관상이 아니라 잘하면 정경 부인까지 될 수 있는 귀한 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깝구나. 천한 일을 할 아이가 아닌데 잘하면 남편을 정승으로 만들어낼 귀한 상. 이건에 이 생원은 여종의 뒤틀린 운명을 바꿔주고 싶었다. 그래서 부인에게 수양딸로 삼자고 말했다. 부인? 저 아이를 수양딸로 삼으면 어떻겠어? 아무리 봐도 종 노릇이라 할 얼굴이 아니요. 예, 보미를 수양루요.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남편의 뜻대로 했다. 그동안 자신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한데다 남편의 말대로 새로 들어온 여종의 몸가짐이 노비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예, 봄이야. 넌 오늘부터 우리 부부의 수양딸이 내거라. 이제부터 건너방에서 지내고 그냥 바느지르나 좀 하며 지내면 된다게. 제가요? 갑자기 수양딸이 되라는 주인마님의 말에 여종 부인은 깜짝 놀랐다. 지난 몇 달 동안 낯선 집에서 일하느라 잔뜩 주눅이 들어서 꿈인지 생시인지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미는 차츰 바뀐 신분에 적응하고 행복해졌다. 아, 고마우신 분들이야.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할 텐데. 이 생원과 부인느는 보미에게 글 공부를 시키고 교양과 예절도 가르쳤다. 그렇게 보미는 아름다운 양반과 교수로서의 자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보미의 운명이 한 번 더 크게 뒤틀렸다. 어디서 이리 방자하게 꾸는 것이냐. 감히 내 옷에 손을 대다니. 아버님, 그것이 아니라 옷이 떨어져 있어서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말대고 하는 것이냐. 천한 출신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냐. 인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몸을 떨었다. 평소 자상하더니 생원이 무슨 변덕인지 괜한 집을 잡으며 또요하고 있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십니까? 부인은 물러가시오. 서슬퍼런 이생원 분노에 부인도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다. 급기야 이생원. 하인들에게 보미를 끌어내려 멍석마리까지 하라고 소리쳤다. 여봐라. 어서 매매를 때리라. 그 들라는 것이냐. 눈치 보며 주춤거리던 하인들은 이원의 호통에 매를 들었다. 그리고 매를 몇 대 맞은 후 고미는 기절해버렸다. 이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방자한 것을 어서 내다 버려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이 참판대가 청가에 버려야 한다. 반드시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다. 알겠느냐? 내 명령을 어기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잔인하고도 묘한 명이었지만 하인들은 양반의 덕이라고 생각했다. 미가 불쌍했지만 자신들도 파리 목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이원의 명령에 따랐다. 한편 바로 그날 큰 경사를 맞은 사람이 있었다. 제천에 사는 선비라는 사람이었는데 살에 상처하고 28살에 두 번째 장가를 들러우로 가고 있었다. 명문 가라지만 지금은 호라모이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집이어서 관직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찬의 딸이 상대란이 대단한 경사였다. 이찬이 늑 그하나 애지중지 기은 막내딸은 인물도 좋고 부족한 데가 없었지만 웬이든지 본인이 몇 번이나 어그러졌다 했다. 그게 모두 흠결이 되어 딸이 나이까지 먹자 이파는 답답해하며 신랑감을 수소문했다. 어허, 우리 딸의 신랑감을 빨리 구해야 할 텐데. 그러다 그는 옛 친구였던 김승지 떠올렸다. 친구는 오래전 죽었지만 아들 하나가 있던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해서 제천에 선비와 혼사를 맺게 된 것이다. 하지만 판의 딸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시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후처자리가 성에 차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집으로 시집 가야 해? 그것도 후자 아이잖아. 아가씨, 그냥 저랑 도망쳐요. 우리같이 멀리 가서 살아요. 남자의 말에 이 참판에 따른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박수라는 사내종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선비는 신부와 홀리를 치었다. 그리고 술을 거나게 마시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들리는 남녀의 말소리. 있다. 아가씨, 빨리 해치우고 떠납시다. 그 녀석 지금 잠든 거 맞죠? 정신없이 자고 있어. 지금이야. 김선비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렸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재빨리 베개를 이불 속에 넣어 사람처럼 해놓고 병풍 뒤로 숨었다. 선비가 숨자마자 건장한 남자 하나가 방에 들어왔는데 그는 사슴없이 날카로운 칼로 베개를 푹 찔렀다. 그 대담함에 너무 놀라고 분노해서 김선비는 몸소리쳤다. 어떻게 저런 눈앞에서 새 신부를 얻고 도망치는 놈을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치욕스러움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김선비는 밖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선 펑펑 흰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선비는 힘없이 눈을 맞으며 다시 개천가 쪽으로 걸어왔다. 이게 무슨 치욕스런 일인가? 우리 집안이며 이 전파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것인가? 망가가 두 집안에 먹칠을 했구나. 그런데 그때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함께 여자의 신음소리도 들리자 김선비는 화들짝 놀랐다. 누구시오? 김선비 놀라 돌아보니 멍석 위에 웬 여자가 쓰러져 누워 있었다. 바로 봄이었다. 그때까지 정치를 잃고 있다가 깨어난 것이다. 김선비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웬 양반가의 규수가 상처 입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댁은 어디십니까? 저는 보미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의 선비는 우선 사람부터 살리기로 결심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갑시다. 이 추운 날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선비는 서둘러 부위를 안고 신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따뜻한 방에 보이를 눕히고 돌봐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선비는 보미의 운명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여인의 운명도 가혹하구나. 그러고 보니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 보미도 김선비의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 상처가 있는데 두 번째 결혼해서 새 신부가 달아나 버렸으니 분명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거라 생각했다. 참 착하고 좋은 분 같은데 가시네. 참이 기전에 얼른 여기 떠나야 해. 신방에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더 큰 오해를 사게 될 거야. 보미가 힘들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김비가 말했다. 잠깐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하필이면 오늘 우리 둘이 큰 불행을 당하고 서로 만난 것이 큰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신과 다시 하고 싶어. 도망친 신부 대신 내 새 신부가 되어주면 좋겠어. 예, 제가요. 어떠해요? 이 집에서 알면 어쩌시려고요? 방법이 있어요? 이 참판댁과 우리 가문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당신과 나도 사는 방법 말이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한참이 지나도 신방에서 딸과 사위가 나오지 않자 이판의 부인이 밖에서 조용히 불렀다. 예, 아직 안 일어났니? 그러자 김선비가 신방에서 나왔다. 예,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자네도 편히 잤는가? 근데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나? 예, 일어났니? 이판의 부인이 딸을 다시 부르자 선비는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실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혼인 전에 점쟁이에게 제 사주를 보았는데 계속 상처 운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애가 죽는단 말인가? 이판의 부인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그러자 김선비는 장모를 진정시켰다. 아닙니다. 피할 방법이 있으니 고정하십시오. 화를 피하려면 첫날 밤을 치른 후 진정 식구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신부에게 대답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팔자가 있나. 진작에 알았으면 자네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았을 걸세.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판의 부인은 어처구니 없어하며 사위를 타박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군을 피하려면 방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선비는 고개 숙이며 문 앞에 가마 하나만 놓아주고 침방 근처에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판의 부인은 찜찜했지만 딸의 목숨이 달렸다니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부인은 가마를 타고 김선빈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새 신부이자 이판의 딸이 되어 선비와 부부로 살았다. 무덤까지 가져갈 둘만의 비밀이었다. 딱 한 사람만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바로 이생원이었다. 수양딸로 삼은 것도 매물차게 맺으라고 내버린 것도 모두 보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이판의 딸 대신 보미와 김선비 혼인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보미는 까맣게 몰랐다. 그날의 무섭고 서러웠던 기억을 애써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심부름꾼이 보미에게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를 전해줬다. 미가 열어보니 이생원이 보낸 것이었다. 범야,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은 너의 운명대로 된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 넌 죽을 것을 하나 넘겨했지. 그래서 그날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군 것이란다. 널 위해서였지만 참으로 미안하구나. 보낸 돈은 아비가 딸에게 주는 천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잘 살거라. 보미는 놀라
큰 감동에 눈물을 쏟았다. 그제야 수양 아버지의 깊은 뜻과 사랑을 알고 마음의 상처가 모두 씻겨 나갔다. 그 후 보미는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김선비는 글 공부에 전념해 과거에도 급제했다. 그리고 나중에 벼슬이 정승에까지 올라 보미는 이생원 말대로 정경 부인이 되었다. 한편 김선비 부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이 참판댁에 가지 않았다. 서신으로 안부를 전했는데 이 참판 부부는 딸을 보지 못해 섭섭했지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고 한다. 예, 봄이야. 아버님 그래. 일찍이 네가 관상대 잘 살게 되리라 예상했다면 내가 한 번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 그래서 이렇게 오셨군요. 뭐 오셨다 보담도 실은 내가 뒷집으로 잘 왔단다. 아무래도 자주 보며 살 것 같구나. 부인, 누가 오셨어? 아니, 이생원 어르신. 공식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관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 부인의 수양 아버님이 앞으로 장인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사위. 내 딸아이를 구해주고 임기응변, 지혜로운 판단까지 훌륭했네요. 두 가문이 평판을 내치지 않고 무사히 넘겼으니 말이야. 이제 두 사람이 잘다. 이 이야기에서 보미는 어린 시절부터 가혹하고 불공평한 시련을 겪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 귀한 신분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생원 양부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혹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보미의 미래를 위한 깊은 배려와 선한 뜻이 담겨 있어 때로는 사랑과 보호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선비와의 우연한 만남은 인생에서 운명이란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기회임을 잘 보여주며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이야기는 어려움과 시련이 때로는 더 큰 행운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엄격함과 고통 속에도 선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책임과 명예를 지키는 올바른 선택이 결국 좋은 결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우리에게 따뜻하게 가르쳐준다. 노비 출신 처자, 땅 문서로 양반댁의 딸이 되다. 고진사댁에 초상이 난 것은 늦가을 선선한 바람이 마을 어귀를 맴돌 때였어요. 한양으로 떠났던 고진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산적의 칼날에 쓰러졌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정실부인 양선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에 맺힌 나는 깊기만 갔지요. 고진사가 자신에게 무심해지고 홀로 독수공방하는 나날이 계속되자 남편의 정을 애타게 기다리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정실인 자신보다 그와 정을 통한 천비에게 마련해준 처소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았지요. 천하디 천한 노비의 신분인 천비를 마치 애첩하듯 소중하게 대하던 고진사였습니다. 남편은 그 천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예단을 아끼는 마음까지 하늘을 찔렀지요. 자연히 양선의 마음은 투기와 질투심으로 끓었습니다. 허나 천비에게 그러한 투기를 보이는 것이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고 또한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었기에 그녀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부질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마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그래, 행랑아범, 그것이 무엇인가 말해보게.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주인마님께서 한양에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천비와 그 여식인 예단이를
양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러 가시던 참이셨지요. 뭐라? 하면 속량하는 방법을 알아보러 떠나셨다는 것인가? 기어이 그들을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예, 님, 그렇습니다요. 아무래도 납전 속량으로 양인 신분을 만들려면 돈 100냥이 필요하게 그에 대한 자세한 속량 방법을 알아보러 떠나신 줄로 압니다요. 마님께는 반드시 비밀로 하라. 신신당부를 하셨지만은 이 일이 되었으니 그저 마님께서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 아뢰옵니다요. 참으로 마지막까지 지압이라는 사람이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구나. 여보, 그 때문에 결국 제 목숨까지 잃고 일이 불귀의 객이 되어서야 내 품으로 돌아오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고진사의 장례가 끝나갈 무렵 양선은 홀로 남은 예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겨우 꽃다운 18, 어미조차 병약하여 진작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예단은 고개를 숙인 채 양선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단 역시 자신이 양반과 천비 사이에서 태어난 여식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본부인이 그것을 곱게 볼 리는 없다는 것이 너무도 화했기에 그녀의 얇은 어깨는 잔뜩 움츠러 들어 있었습니다. 예단아, 이리 와 보거라. 양선이 낮게 불렀습니다. 이제 너는 어미도 아비도 없는 고아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가려 하느냐? 예단은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흔들렸지요. 양선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깃들었습니다. 걱정 말고 울지도 말렴.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지만 너의 어미와 나의 인연이 깊지는 않았느니라. 오히려 나는 내 지아비를 빼앗아갔다는 기분을 느끼며 너의 어미를 마음속으로 모질게 저주하고 또한 미워했느니라. 허나 너의 아버지이자 내 지아비가 마지막에는 너와 너의 어미를 속량하기 위한 걸음을 하다 저리 변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내가 너를 거두는 것이 맞겠다 싶구나. 너는 내 지압이 고진사의 피부치니 이제는 내가 어미가 되어 너를 거둘 것이란다. 그러니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예단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선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님, 정령 소인을 거두어 주시려는 것인가요? 예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내게도 자식이나 다름없다. 이 집안의 어른은 나이니 내가 너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 그간 너의 어미를 향한 어리석은 투기심을 내비쳤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어디 너와 네 어미의 죄가 되겠느냐. 한창 부모에게 어여쁨을 받으며 재롱이나 떨고 있어야 할 너에게 그 무슨 죄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양선은 그렇게 말하며 예단의 해숙한 얼굴을 가만히 살폈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단은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요. 그렇게 양선은 예단을 집으로 데려와 딸처럼 대하며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선의 이러한 모습을 탐탁치 않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고진사의 장자이자 양선의 아들 방조였습니다. 예단과는 5살 차이 나는 건장한 청년인 방조는 어머니의 넓은 아량과는 방향성이 전혀 달랐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어미인 양선이 고진사의 무심함에 홀로 눈물 흘리는 것을 빠짐없이 보며 자랐지요. 천한 여종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실 부인을 외롭게 만드는 아비가 너무 치욕스럽고 또한 미웠습니다. 그 여종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예단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증오스러웠습니다. 아버지라, 그렇게 산적들의 손에 허무하게 떠나신 마당에 그 천한 것의 피를 받은 계집을
정식으로 집안으로 들여 거두셨다니.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그리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참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리 하시는 게지. 당초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방조는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청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것이 무슨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신지요? 어찌 저 천한 것을 이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신다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잠시 유혹도 같은 마음으로 정을 주었던 여종의 딸이 아닙니까? 양선은 침착하게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방조야, 그리 말하지 말거라. 이제 너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집안은 나의 손에 달렸단다. 예단은 너의 아버지 고진사의 여식이란다. 노비의 몸에서 태어났을지언정 나의 지아비의 피가 흐르는 자식이라는 말이지. 헌데 어찌 투기심만으로 저 가여운 아이를 길바닥에 내치란 말이더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천한 계집과 어울리는 통에 독수공방하신 세월을 벌써 잊으셨단 말입니까? 저 계집은 어머니의 슬픔을 상기시키는 그야말로 물필요하고 더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방조는 예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단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온몸을 떨었지요. 양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조야, 그리 생각한다면 너는 아직 어리석은 것이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 게다가 예단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 뿐 우리에게 그 어떤 잘못을 하지도 않았단다. 예단이라고 하여 자신이 원해서 그런 관계 여식으로 태어났겠느냐. 이제 우리는 남은 가족끼리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한단다. 허니 예단이를 너의 누이라 생각하고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거라. 방조는 어머니의 단어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불쾌감과 징후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단을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저 계집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헌데 뭐라고요, 누이? 저런 것을 제 누이로 인정하란 말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방조는 몸을 획 돌려 사라져버렸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양선은 예단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거라. 내 딴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만 저 녀석도 지금이야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깊어 저리 삐딱하게 나오는 것이지. 점차 너에게 마음을 열 것이란다. 허니, 너도 오라비의 저런 모습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차츰차츰 우리 집에서 적응해 나가거라. 네, 마님 체내는 아무렇지도 않옵니다. 도련님께서 저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너무 그리 심려치 마시고 도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요. 아마 누구보다도 더욱 마음을 다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쩜 그리도 마음을 쓰는 것이 곱고 어진게야. 그리고 마님이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하거라. 너를 내 여식으로 들였으니 이젠 너도 나를 어미로 받아주면 고맙겠구나. 그렇게 양선과 예단은 서로의 벽을 조금씩 허물면서 가까워졌으나 그날부터 고진사대에게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양선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예단은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으나 방조의 차가운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뒤를 맴돌았습니다. 보진사대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예단에게는 여전히 가시밭길이었어요. 양선은 예단에게 겹방을 내어주고 입고 있던 허름한 옷 대신
깨끗한 옷과 음식을 살피며 친딸처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양선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수록 반대로 방조의 냉대는 갈수록 심해져만 갔지요. 어느 날 아침 예단이 안채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방조가 틈마루에 앉아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이, 천한 계집. 예, 오라버니 뭐, 오라버니 내년이 경을 치고 싶은 게야? 어디서 감히 나를 오라버니라 부르는 것이냐. 나는 너 따위 천한 계집을 누로둔 적이 없느니라.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는 나를 도련님이라고 부르거라. 방조의 살벌한 목소리와 눈빛에 예단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너는 게으른 피울 생각 말고 저 뒷곁에 장작이나 마당으로 옮겨놓거라. 예단을 대하는 방조의 목소리는 항상 명령조였지요. 예단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시키신 대로 하겠사옵니다. 허나 마당 뒤편으로 가보니 예단이 옮겨야 할 장작은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보다 못한 행랑 아범이 슬그머니 나서며 말했지요. 저 도련님, 아무래도 저 장작 표면도 많이 거칠고 장작도 많은 데다가 양이 매우 많으니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지.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이 감히 내가 명을 내린 것을 무시하고 저 계집을 돕겠다는 것이야. 아이고 도련님, 그런 것이 아니오라. 행랑아범까지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저 계집을 돕는 일은 생각치 마소. 행랑아범은 어쩔 수 없이 예단을 한번 바라본 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단이 장작 곁에 서니 그녀의 여린 몸으로는 한 번에 들기조차 버거운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몇 번이고 오가며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지요. 어느덧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양팔과 손목은 장작에 쓸려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부엌에서 이를 보고 나오던 양선이 이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방조에게 다가섰습니다. 아니 예단아, 장작을 쥐고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어허, 방조야, 어찌 많은 장작을 예단에게 홀로 나르라 시킨 것이야? 자네 종이나 행랑아범에게 맡기면 되는 것을 어찌 저 아이에게 그러느냐? 방조는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계집은 천한 어미에게서 남입니다. 노비가 제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헌데 다른 하인들과 달리 대접을 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 소리더냐? 예단이는 이제 이 집안의 식구이자 또한 너의 누이라 그리 말했거늘. 양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시끄러이요. 잠깐 아버지의 오락으로 태어난 사생아일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계집의 어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정녕 그 모든 일들을 잊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어찌 그리 태평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방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양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뿌리 깊은 증오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지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하지 않고 투기심과 질투를 드러낸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사옵니다. 저는 괜찮은 이 심려 마시옵소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단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묵묵히 장작을 날랐고 그녀의 어깨는 철량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방조의 냉대는 이어졌습니다. 예단은 양선이 함께 없을 때면 방조의 상 옆에
따로 작은 밥상을 받아 앉았어요. 방조는 일부러 예단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찌하면 도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을지요. 저는 그저 도련님을 저의 오라버니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보필하고 싶을 뿐이옵니다. 예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방조가 자신을 노비처럼 대하는 것에서는 일절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방조가 숟가락을 탁 하고 놓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게 말을 걸 자격이 있느냐.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않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예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으나 애써 참았어요. 양선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천성이 유약했던 그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방조는 예단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어요. 허드레시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에서도 멸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단은 그러나 단 한 번도 방조에게 대들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깍듯하게 대하며 혹여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해가 될까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가끔씩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서책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찌 저리도 성품이 고르고 또한 인내심이 깊은 것인가. 내가 더욱 노력하여 방조가 저 아이를 자신의 누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구나.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방조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 정적만이 감도는 않채 양선은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방조의 뿌리 깊은 증오는 비단 예단에 대한 미움만은 아니었지요. 그것은 어린 시절 어미인 자신이 받았던 고초를 보며 겪은 상처와 아비인 고진사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찬한 것이라 여겼던 이들에게 빼앗겼던 아비의 정에 대한 그리움이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분노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화살이 이제는 힘없는 예단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찌하면 방조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그 전에 욕심 때문에 방조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너무도 조심스럽기 짝이 없구나. 양선은 고심했습니다. 단순히 예단을 감싸고 돌거나 방조를 나무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방조의 반감만 키울 뿐이었지요. 직접적인 꾸짖음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닫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조 스스로 예단의 진면목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할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양선은 오랜 시간 고진사 댁에서 살림을 맡아온 여종수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보게, 수님이 내 아들의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참으로 어찌해야 좋은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네. 양선은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수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예단아 씨를 미워하시는 것은 셋내가 생각하기에는 역시나 마님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그 마음이 너무 과하여 예단아 씨에게 고초를 겪게 하시니 셋내 또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래, 그렇다네. 지켜보는 내 마음도 이리 아픈데 하물며 그 당사자인 예단이는 오죽하겠는가. 방조가 예단을 자신의 누이로 받아들이게 할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도련님께서는 아직 예단아 씨의 참된 모습을 모르시는 듯합니다. 그저
천하다고만 여기시지요. 허나 예다나 씨는 참으로 어질고 또한 가진 재주 역시 많으신 분입니다. 만일 도련님께서도 그러한 예다나 씨의 진심을 알게 되신다면 셋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련님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양선의 눈빛에 지혜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자네의 말이 맞네. 예단이의 진면목을 방조에게 보여주는 것. 자존심은 상하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강인한 정신과 의지를 방조가 목격하여 예단이의 큰 그릇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를 일이야. 양선은 예단이 지닌 재주와 심성을 방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비처럼 부려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만 했지요. 방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단의 따뜻한 마음과 그것에서 기인한 진실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선은 온종일 자신이 신임하는 여종 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양선은 물끄러미 창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고요한 밤기운이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지요. 방조가 저리 마음을 닫은 것도 어찌 보면 다 내가 어리석었던 것이네. 그 아이에게 내 질투를 보여서는 아니 되었어. 마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답니까요? 지아비가 다른 여인에게, 그것도 천비 출신의 여인에게 정을 주며 가정을 등한시한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옵니다. 어찌 그것까지 마님의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셋내가 참으로 입에 올리기에는 면목이 없으나 사내의 그릇된 마음으로 저지른 죄까지 마님께서 지고 가실 필요는 없지요. 수님은 그녀를 두둔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녀자 삶이라는 것이 물론 참고 인내하는 일이 다반사임을 저같이 한 것이 어찌 모두 헤아리겠습니까만 부디 마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요. 이윽고 수님이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고 양선은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옅은 미소를 짓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양선은 방조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예단의 재주를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예단은 과연 수님의 귀대로 참으로 뛰어난 여러 가지 재주와 다방면으로 박학다식함을 뽐내고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어에 사는 김노인의 손자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자 김노인의 마음은 타 들어갔지요. 양선은 수님에게 이 소식을 듣고는 예단을 불렀습니다. 예단아, 김노인의 손자가 참으로 위중하다고 하는구나. 헌데 듣기로 너의 친어미가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매우 깊어 의원들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환자도 몇 번 살린 적이 있다 하였거늘 호여, 너 역시도 아는 바가 있느냐? 그어자 예단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낙 몸이 허약하셨던 통에 늘산에서 약초를 캐어 드시곤 하였지요. 저 역시도 그때 어깨 너머로 약초와 효능을 조금 배워두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쓸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김노인의 손자를 위해 내가 아는 약초를 찾아볼 수는 있겠느냐. 어차피 의원도 포기한 마당이니 되든 안 되든 힘이라도 한번 보태보는 것이 좋겠구나. 김노인은 본디 예전부터 우리 집안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니 이참에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말이다. 예단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한 뒤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품에 귀한 약초를 한가득 안고 돌아왔지요. 예단은 부랴부랴 김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숙직과 감초, 그리고 미나리 비슷한 풀을 정성껏 달여 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을 기준으로 하루에 3번씩 조금씩 마시게 하셔요. 우선은 몸에 달라붙어 있는 열감부터 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원들은 뚜렷한 변기에 정통하나 아주 가끔씩 이리 어린아이들이 자하며 생기는 이음모를 통증이나 굿불은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특별히 몸에서 보이는 이상 징후가 없기에 그러합니다. 이 약초들은 바로 그러한 병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여요. 열이 빠진다면 나머지는 차차 정상으로 되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지요. 어르신, 며칠 후 예단의 처방대로 김노인의 손자는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기력을 되찾았어요. 골 사람들은 예단의 약초 지식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조야, 보거라. 우리 예단이가 김노인 내 손자를 말끔히 되살렸다느니 얼마나 장한 일이냐. 양선은 자랑스러운 이 소식을 방조에게 알리며 자랑했지만 그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까지 얕은 재주를 좀 무렵기로선 이 병이 완치되었다며 호들갑을 떠는군. 어차피 그저 대수롭지 않은 곱불기나 잡은지요. 어머니께서도 너무 그리 난리를 떠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는 대청마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양선은 방조의 눈빛이 잠시나마 예단을 향했음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집안일을 돌보던 중 귀한 비단 두루마리에 그만 차를 쏟아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귀한 손님께 선물해야 할 물건이었기에 하인들은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어머, 어찌 알고 이 귀한 비단을 못 쓰게 되었구나. 아이고, 마님,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요. 이 귀한 것에다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양선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비단을 내려다보자 수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지요. 바로 그때 예단이 조용히 다가와 비단 두루마리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한번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이 얼룩들을 없애보겠습니다. 아니, 예단아, 네가 이 차는 물이 지독하여 빠지지 않기로 이름 높은데 참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한번 맡겨봐 주셔요. 양선은 반신반의했지만 예단의 간곡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단은 밤새도록 물과 식초 그리고 여러 약재를 섞어 조심스럽게 얼룩을 지우고 섬세한 바느질 솜씨로 미세한 손상까지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단 두루마리는 거의 완벽하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머, 예단아, 너희 재주가 이리도 뛰어날 줄이야. 얼룩이 졌던 비단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겠구나. 정말이지. 어쩌면 너는 이리도 못하는 것이 없느냐? 볼수록 신기하고도 대단한 아이로다. 양선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하인들도 저마다 예단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안 사람들 모두가 예단을 둘러싸며 소란스럽자 이 모든 상황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방조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이 천한 계집이라 여기던 예단이 저토록 재주가 많아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예단에게 향하는 주변의 칭찬과 또한 그녀의 묵묵한 선행은 분명히 방조에게 닿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양선은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 아이가 예단이를 인정해 줄 날이 올 것이다. 내 그때까지
예단이가 지치지 않도록, 또한 방조가 너무 자신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조율하며 때를 노려보리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을 위시하여 그 흉한 세력이 고을까지 타고 들어와 탐관이의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타정이 이러했으니 고진사대에게도 서서히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지요. 새로 부임한 고을 사도가 참으로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의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끔찍한 자였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고을 수령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탐관우들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본전을 뽑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물을 쥐어짜려 가하면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트집을 잡아오게 가두기를 일삼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 아전들이 고진사댁으로 들이닥쳐서는 고진사가 유산으로 남긴 논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을 들이미는 것이었어요. 무슨 소리들이시오? 이거 보시오. 이 집은 대대로 고을에서 지내온 방가이자 또한 고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 고진사 어른의 생가요. 헌데 어찌 그러한 집에 쳐들어와 그 집의 땅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억지를 부린단 말이오. 방조가 붕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전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허, 이거 왜 이러십니까요? 그리 강자만 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요. 잣도나리께서 친히 이고의 수령이 되신 이후 각 집안이 보유한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대장을 면밀히 조사하신 바 문서에 명백히 위조의 흔적이 있노라 하셨시다. 당장이 논밭들을 관해 몰수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고진 사나리의 명예는 물론 우리 도련님에까지도 위태로울 것이요. 지금은 이 댁의 명망을 보아서 우리 사도께서도 잠자고 계실 것이지만 사또의 뒷배로는 조정에 유력한 세도 가지반들이 줄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요. 허니 얌전히 위조된 땅을 굴고로 환원하여 관하로 넘기든 아니면 남아있는 이 집마저도 빼앗기든 폐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요. 방조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는 사도에게 찾아가 항변도 해보고 매물도 써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사또는 이미 마음을 굳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방조의 항변을 빌미삼아 그를 옥에 가두려 들었지요. 어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조상들이 땅을 모두 빼앗기고 집안마저 풍비 박산날 것입니다. 방조는 양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억울하고도 참담한 일에 방조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지요. 양선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거라. 방조야.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골사도가 저리도 악독하게 구는 데에는 분명 다른 연유가 있을 것이다. 함부로 행동하면 오히려 화를 자초할 뿐이다.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양반가에서도 저 사도의 뒷배가 가진 막대한 연줄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지를 않습니까? 방조는 절교하듯 외쳤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적막함만이 감돌았어요.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랐고 양선만이 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사도의 탐욕이 단순한 재물 갈취를 넘어 이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고진사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는 깊은 의도가 있음을 짐작했지요. 그녀는 사도가 논밭 문서를 위조라 주장한 것이 고의적인 함정임을 확신했어요. 지역의 향토 세력을 무너뜨리고 고을을 편히 수탈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생각임이 분명했습니다. 양선은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다만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할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어요. 양선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강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역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양선은 예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단아, 너도 들어서 알고 있을 테지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도가 우리 고을에서 명망이 있는 우리 집안을 표적으로 삼고 아예 새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로구나. 허니 우리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너와 너의 어미는 참으로 사이가 각별하여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서로 이야기하며 비밀이 없었다 들었느니라. 예단아, 너의 친어미는 고진 사댁에 들기 전부터 이 고을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왔다 들었다. 내 듣자니 지금의 사돈는 예전 너의 친어미가 지내던 고을에서도 관직을 맡은 바가 있다 하더구나. 네, 맞사옵니다. 고진사 어르신이 생전 제 생물을 챙겨주시며 지냈던 고을이 바로 지금의 사도가 담당하던 고을이었지요. 저희 모녀가 지내던 고을에서도 아주 그 악행이 자자하여 모두가 치을 떨었지요. 후안이 두려워 그의 임기 동안 아무도 상급관하에 읍소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 그렇구나. 지피이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으니 나는 아주 작은 실말이나 정보라도 얻어보려 한단다. 혹여 그 시절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 중 뭔가 들은 것이 없느냐. 사도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이라던가 혹은 그 수상한 행적에 관해서 말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뭔가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다오. 우리 집안에 존폐가 걸린 일이란다. 예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희 생모가 제게 알려준 바로는 지금 사토의 여식 중 한 명이 몇 전 심한 곡불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소인의 어미께서 그 소식을 듣고 약초를 구해주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하였지요. 그때의 덕분으로 사토는 제 어머니에게 아전들이 지내는 곳 근방에 그의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여식에게 또다시 병세가 생기면 발빠르게 호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 지내면서 아전들끼리 모여 나누는 사담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뀌었다며 관하에 남아있는 장부와 문서들도 모두 그리 옮겨오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자기네들끼리 쑥덕이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또한 이전 아전들 중 몇몇이 사토의 부당한 지시에 불만을 품고는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마도 그 문서 저장고라는 것이 추탈을 목적으로 교묘하게 위조한 문서들을 몰래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일게야. 관아의 토지대장과 함께 보관하다가는 들킬 우려가 있으니 아마도 이를 꾸미는 자들끼리 내통하는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을 한 것이라. 참으로 너희 모녀가 작은 이야기들도 그리 속속들이 대화를 나누며 정답게 지내었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네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 나의 딸로 지내준 덕의 일이도 중요한 때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깊은 인연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 어머니, 저 역시도 저를 거두어 주신 어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해낼 작정이 옵니다. 뭔가 방도가 떠오르신 게지요. 일단 가장 급선무는 공통의 적을 가진 아군을 찾는 것이란다. 그렇다면 그만둔 아전들 중 마음이 고든 차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나와 방조가 집안의 식솔들을 이용하여 움직인다면 사도가 그것을 단박에 눈치챌 것이다. 허나 너의 경우는 다르지. 너는 본디
예전 구울의 사정에 밝고 또한 영특하게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으니 불이 너의 고향 고을로 넘어가다오 쉽지는 않겠지만 가서 바뀐 문서 저장고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그 실말이라도 잡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또한 사도에게 반감을 가진 전직 아전들을 찾아다오. 무조건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만 당한 만큼 사도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다면 필히 너에게 도움을 주려 할 게야. 일이 어렵고도 무거운 부탁을 하게 되어 면목이 없구나. 지금은 너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단다. 예단아,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이럴 때 나설 기회가 생긴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집안을 위한 길인데 제가 어찌마다 하겠어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짐을 꾸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의 절한 부탁에 예단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움직일 채비를 서둘렀지요. 두 사람의 긴밀한 대화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던 방조를 향해 예단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는 그즉 실을 나서 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사도의 감시망이 힘을 가진 양반 신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음을 여로 이용해 양반 남성과 천민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미의 신분을 따라가던 당시의 제도에 따라 낮은 신분이던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요. 덕분에 저작거리에 스며드는 법도 알고 있었고 입이 싼 자들이 모이는 곳도 꿰고 있었으며 제 집을 들여다보듯 고사정의 화한 아녀들이 모여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장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자연스럽게 풍문을 주워듣는 제주의 눈치 역시 남달랐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조용히 예전 자신이 지냈던 고을로 가며 그렇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신랑 사람들의 넋두리와 지나가는 아전들의 대화 조각들을 모으고 전임 사또에게 호된 고를 당해 울분이 쌓여있던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며 그렇게 연이 닿음 과거 아전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어이구, 예단이 이거사 양반가의 양료로 들어갔다더니 아주 신수가 혼해졌구나. 그 꼬질꼬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 이젠 누가 보면 아주 아쉬 소리가 절로 나오겠어. 그래, 잘 지내고 있었느냐 아재? 그간 강령하셨지요? 할매랑도 건강하시고요. 그럼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뜬 이후로 우리 고을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리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고향 고을의 사람들은 예단의 자외롭고 따뜻한 성격과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인 것을 익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녀의 집안에서 벌어진 딱한 사정을 들음과 동시에 십시일반 힘을 보태 주었지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 망할 놈의 사도가 우리 고을에서 더는 쥐어짜 것이 없으니 뇌물을 가져다 마치고 다른 고을 수령으로 부임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다만 그것이 지금 네가 지내는 고을이라니. 알겠다, 예단아. 내 비록 우리 고을에서 사도가 활개칠 때는 침묵했지만 너를 걷어준 집안을 쥐고 흔든다니 이제는 참지 않으마. 너를 도와줄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단다. 그들에게 정보를 얻다 보면 필시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있을 게야. 그렇게 이웃들의 도움으로 예단은 사도의 뒤를 캐는 일에 박차를 가했고 며칠 밤낮 노력 끝에 예단은 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도의 명에 따라 고을 사람들을 수탈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외딴 산골에서 동떨어져 지내고 있는 한 늙은 아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 분명 필요한 이야기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어서 서두르자. 더 늦기 전에 우리 집안을 구해야만 해.
예단은 용기를 내어 그늘진 하전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지 않으려 했던 아전은 예단의 진심 어린 설득과 고진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듣고는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간 사도가 몰래 빼돌린 논밭 문서들의 원본과 또한 그것을 위조한 위조본이 고을 외곽에 있는 폐가에 남모르게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흘렸지요. 그간 사도의 명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하며 이 같은 일에 가담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단다. 앞으로 나서며 폭로할 용기도 없어. 이리 숨어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나마 모든 것을 털어놓으니 비로소 좀 시원하구나. 그 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양 고위 관리줄들이 천년만년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 아한일란 작자야. 하여 무슨 일이 터지든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리라 믿고 있으니 모든 더러운 일 처리를 아전들에게 맡겼고 또한 그 관리마저도 허술하기 그지없었단다. 이 이조 문서들을 저장해 두는 저장고만 보아도 그러하지. 정작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꼬리 자르기로 덤터기를 쓸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란다. 그는 폐가의 위치와 문서를 찾아낼 방법을 상세히 일러주었고 사도의 또 다른 비리, 장부의 존재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단은 어렵사리 폐가에 잠입하여 사도가 몰래 수탈한 원본 땅 문서와 또한 사도의 비리, 장부들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가진 우여곡절 끝에 예단은 밤늦게 고진사 대한체로 돌아와 양선 앞에 증거들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도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조정의 고위 대신들의 위력만을 믿고 참으로 일의 처리를 나르게 한 듯 싶습니다. 그간 그 위세를 앞세워 아전들을 휘둘러 제 욕심을 채웠기에 조심성이 없었나 봐요. 조금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의외로 관리가 허술하여 운 좋게도 일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간 사도가 위조를 통해 빼앗은 진짜 땅 문서들이고 이것은 사도의 비리, 장부들입니다.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끌어들인 화공들에 대한 정보도 적혀 있더군요. 예단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났답니다. 양선은 예단이 가져온 문서를 확인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단아, 참으로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너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귀한 증거들을 찾아내었겠느냐. 정말로 그 여린 몸으로 이리도 고생하였으니 너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예단이 가져온 증거들로 사도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양선은 예단이 찾아온 원본 문서와 비리 장부를 바탕으로 사도의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히는 상소문을 작성하여 상급과에 고발했지요. 그녀는 그 일을 방조에게 직접 맡겼습니다. 한급관하에 상소를 올리고 혹은 암행어사를 청하거나 적어도 인근 고을의 감사에게 이 상소문을 전달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방조는 두려움에 떨며 망설였어요. 어머니, 이 일이 많이 실패에 머물거나 혹은 사도 측에서 먼저 손을 쓰면 우리 집안은 더욱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 목숨까지 위태로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양선은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방조야, 사도의 악행이 이토록 명백한 증좌로 밝혀진 마당이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여서도 아니 되느니라.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 네가 그리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또한 천시했던 예단이는 그 가녀린 책으로 제 목숨까지 걸면서 이 증좌들을 찾아왔느니라. 그동안 너는 그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 집안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번 일로 너도 느끼는 바가 있겠지. 허니, 내 너의 그릇을 이번 기회에 살펴볼 참으로구나. 우리 집안의 재산이 모조리 날아가는 한이 있다 한들 내 더 이상 이런 탐욕과 놀이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구나. 이 어미와 또한 너의 누이의 용기를 생각하여 너도 사내답게 용기를 내거라. 이 상소문이 닿으면 반드시 정의가 설 것이다. 그렇게 양선의 굳건한 믿음과 예단이 목숨 걸고 찾아온 증좌들을 내려다보며 방조는 비로소 떨어지지 않던 발걸음을 뻗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양선의 계획대로 한양에 상소문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행어사가 고을로 파견되었지요. 암행어사는 양선이 제시한 증거와 예단이 만났던 늙은 아전의 증언을 토대로 사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결국 사또는 파직되어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고진사댁은 빼앗길 뻔했던 논밭을 되찾을 수가 있었지요. 어렵게 꼬인 매듭이 한 번에 술술 풀리니 집안의 위기는 거짓말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집안을 짓눌렀던 위기가 해결된 후 방조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대했던 이복 동생 예단이 제 집안과 가문을 구원한 가장 큰 은인으로 탈바꿈한 셈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예단이 목숨을 걸고 증자를 찾으러 다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양선은 방조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방조야, 이쯤 되면 너도 깨달았을 게야. 예단이의 진면목을 잘 보았겠지? 양선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고 방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이 이리도 깊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예단이 우리 집안을 위해 이토록 어질고도 용감하게 나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겨우 상소를 올려나서는 길인데도 그리도 떨리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늘 그 아이는 홀로 그 넓은 고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치우다니요.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어요. 그러자 양선은 방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예단을 미워했던 마음은 어미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단다. 허나 너의 아비 고진사께서도 예단의 어미를 사랑했던 것은 그저 순간의 유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비록 그녀의 신분은 천비였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고운 사람이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예단에게 물려졌지. 나리께서는 늘 그 진심을 헤아리셨단다. 단지 너와 나 그리고 예단 어미의 처지가 달랐을 뿐이다. 양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단이는 항상 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단다. 내가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단 한 번도 내게 원망의 말을 한 적이 없었지 않느냐. 오히려 내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약초를 찾으려 했고 내 옷기 시해지면 밤새도록 기워놓곤 했다. 그 아이는 너를 정말로 자신의 오라비로 여겼던 게야.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말이다. 방조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예단의 진심과 헌신에 비로소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밝혔지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예단에게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조가 흐느끼자 양선은 아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라. 예단은 너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야. 그 아이는 그리도 마음이 넓은 아이란다. 너는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식구를 보듬어야 하는 법도 알아야 한단다. 예단이에게 너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야. 방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편견과 증오가 걷히고 진정한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방조는 예단의 처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새도록 그녀에게 전하려 직접 써내려간 서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기 예단아. 방조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곧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예단은 뜻밖의 방문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도련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찌 저희 처소에 다 들러주시고. 예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조는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단이 화들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어요. 아니, 도련님, 어찌 이러시옵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아니다, 예단아. 잠시 이리 앉아 내 말을 듣거라. 방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어린 시절의 어리석은 마음과 어미에 대한 효심이라 착각했던 오만함으로 너를 한없이 괴롭혔구나. 나의 무지함으로 너를 천대하고 멸시했으니 어찌 큰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오랍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이었구나. 방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헌데도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 주었구나. 네가 그간 나 모르게 행한 일을 어머니께 전해 듣고 내 마음이 갈라지듯 아팠다. 부디 이 못난 오라비를 용서해 주렴. 이제부터 너를 진정한 내 누이로 여기고 이 집안의 귀한 식구로 모실 것이다. 다시는 너에게 상처 주는 일 없을 것이야. 이것이 얼마나 그리던 순간인가요? 예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방조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쌓였던 서움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어요. 오라버니, 저도 언제나 오라버니를 늘 존경하였어요. 오라버니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진실로 저를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사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나마 오라버니의 마음속 아픔이 편안하시기를 바랐을 뿐이랍니다. 용서라니요?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애초에 오라버니에게 화도 나지 않았는 거요. 예단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방조는 예단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어요. 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단아, 내가 너의 진심을 이제 알았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우리 진정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자구나. 양선은 이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드리웠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지요. 비로소 그녀는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진사댁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조는
예전의 냉담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단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든든한 오라버니로 변모했어요. 매일 아침 예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집안의 대소사를 논할 때에도 그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단아, 이번 가을에는 논이벼 품종을 바꾸어 볼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강조가 예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단은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오라버니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면 어려이 그래야지요. 이참에 고을 어르신들의 지혜를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격식 없이 편안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어요. 예단 또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방조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지요. 양선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자녀가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하인들 또한 평화로운 가족을 보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양선의 현명한 지혜와 예단의 인내심, 그리고 방조의 뒤늦은 깨달음 덕분에 고진사댁은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더욱 굳건하고 화목한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방조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너그럽고 정의로운 인물로 성장하여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그는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 또한 능숙하게 꾸려나가는 훌륭한 가장이 되었지요. 예단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방조와 양선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손재주와 약초 지식은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사용되었어요. 그녀의 선행은 마을에 널리 알려졌지요. 양선은 늘 사랑으로 두 자녀를 보듬으며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덕망은 고을의 본보기가 되었고 고진사댁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 용기,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진사의 죽음 이후 양선은 자신의 질투와 아픔을 넘어 예단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관용과 사랑을 보여주었고 예단은 용기와 지혜로 가족을 위험에서 구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방조 역시 처음에는 편견과 증오에 사로잡혔지만 진심 어린 행동과 헌신을 통해 마음을 열고 예단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혈연뿐만 아니라 진심과 이해가 가족을 이루며 용기 있는 행동과 관용이 증오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